나이가 들면 세상이 조용해지는 줄만 알았지요. 근데 그게 아니더이다. 조용해질수록 묻어둔 비밀이 썩은 냄새를 풍기더군요. 나는 올해 73.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내 인생 전체가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된 날들입니다. 그 시작은 치매라 불렸던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아니,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올해로 89, 몇 해 전부터 기억을 자꾸 놓치셨습니다. 오늘 했던 말을 내일이면 잊어버리고 방에 들어가서는 왜 들어왔는지 기억 못하고 심지어 손주 이름도 헷갈릴 때가 많았지요. 나는 그저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밥을 안 드셨다 하셨는데 싱크대에 가보면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이 여러 개,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내 어릴 적 사진을 몰래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어디서 나셨어요? 내가 물으면 시어머니는 눈을 피했습니다. 내가 그게 뭔데? 하지만 그 눈 어딘가에는 죄책감 같은 게 서려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 거실 불이 켜져 있어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투는 평소 시어머니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걱정 말고 내가 기억 못하는 척하면 돼. 아직은 안 돼. 그 애가 진실을 알면 죽으려고 할 거야. 그 순간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애가 누구지? 설마 나 치매가 연기였다는 건가? 그리고 내가 모르는 진실이 있다는 건가? 그날 이후 나는 시어머니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이 없진 않았지만 더 이상 속고만 살 순 없었습니다. 오래된 장롱 및 먼지 쌓인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출생신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출생신고서. 근데 어머니 이름 칸에 적힌 이름이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 밑에는 낡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낳고도 키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언니네 집에 보냈다. 내가 행복하길 매일 빌었다. 언니네 집, 그러니까 나를 키운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었고 시어머니라고 불렀던 이 사람이 내 친어머니였던 겁니다. 사장 뒤바뀐 인생.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내 남편은 시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친어머니라면 남편은 내 친동생이란 말인가?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서류를 보고 조금은 안도했습니다. 남편의 출생신고서. 아버지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낳고 언니에게 보낸 뒤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아들을 낳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복 동생이었던 겁니다. 피가 섞이긴 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사이. 하지만 그게 위안이 됐을까요? 아니요. 나는 평생 친어머니를 시어머니라 부르며 살았던 겁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추궁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당신이 내 친어머니 맞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고 보낸 거야. 그때 난 17이었다. 애비 없는 자식을 낳았다고 집에서 쫓겨났어. 언니가 널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난 그게 최선인 줄 알았다. 나는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에 울음이 뚝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내 아버지 아직 살아있어.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하지만 몇 년 전에 연락이 왔다. 내가 죽기 전에 딸을 한 번만 보고 싶다고. 근데 내가 거절했어. 그 인간이 널 볼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박 회장.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 회장? 이 동네에서 가장 큰 회사를 가진 그 박 회장?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 사람 재산. 법적으로 내가 상속받을 수 있어. 며칠 뒤 박 회장이 우리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80이 넘은 노인.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내가 내 딸이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난 겁쟁이였어. 책임질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내 전 재산을 내게 주고 싶다. 그 순간 박 회장의 비서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본처 자녀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박 회장에게는 본처와의 사이에서 난 자녀가 셋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존재를 알고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뭔데 우리 재산을 가져가. DNA 검사 요구합니다. 사기꾼 아니야? 나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99.9% 일치. 나는 박 회장의 친딸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본처 자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외자에게 줄 재산은 없다.
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나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급성 뇌졸중. 의사는 말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확률은 반반입니다. 나는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아니, 친어머니 곁을.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어줄게. 내가 그 집안 재산 받을 자격 있다는 거 내가 법정에서 말해줄게. 나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엄마만 살아있으면 돼요.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이제야 엄마라고 부르는구나. 법정 싸움은 내 승리로 끝났습니다. 박 회장의 유언장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 첫째 딸에게 전 재산의 50%를 남긴다. 본처 자녀들은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나는 하루아침에 수백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재산의 절반을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요양시설에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같은 처지의 미혼모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 소식을 듣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가끔 시어머니는 나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난 널 절대 안 보냈을 거야. 나는 이제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73세 처음으로 친어머니에게 엄마라고 부른 겁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고 이기적인 사람도 많지만 그 사람들도 마지막 순간엔 용서를 구하고 싶어지나 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순간을 지나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치매보다 무서운 건 기억이 아니라 숨겨진 진실이라는 걸.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진짜였더군요.